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얼마 전 한 할아버지가 집에 불이 나서 숨졌는데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분이 변을 당한 것이라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독거 노인의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양열 관장 그리고 이중섭 박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안타까운 이 사고와 관련해서 JTBC의 뉴스 한 대목 짧게 보시겠습니다. 7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단 유독 가스가 새까맣어요. 새까맣어. 어떤 얘기는. 왜 막 숨을 못 쉴 정도였어. 그래서 그 관리실 아저씨 오고 그 관리실 아저씨가 저거 물수건 좀 묻혀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 불로 홀로 살던 67살 임모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장판 하부 쪽에 이렇게 많이 탔어요. 그 스티로폼이 스펀지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예 다 녹아내렸어요. 앞부분만 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첨단 센서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독거노인이자 중증장애를 앓고 있던 임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15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17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난해 전북의 독거노인 가운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는 9,7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2.3%에 그쳤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이건 분류를 하자면 이 독거노인의 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이 얼마나 드는지 그 현황을 좀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 독거노인의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2000년도에 노인 인구가 335만 명, 그중에 16%인 54만 명이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144만 명으로 껑충 뛰지요. 전체의 21%. 2035년에 가면 더욱더 무섭습니다. 전체의 23%인 343만 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독거노인의 현황인데요.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어르신을 부양하고 싶지 않은 또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독거노인을 증가하게 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노인분들도 따로 살기를 좀 원하시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고 또 며느리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 스스로도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독거노인에 관한 문제점 크게 보면 이 경제적인 빈곤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의 경우에 특별하게 이 빈곤의 문제가 더 강조되는 까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독거노인의 경우에 일반 그냥 노인에 비해서 빈곤이 더 심각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제 보통은 그 혼자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빈곤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 부부 세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독거노인들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14%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나머지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전혀 수입원이 없는 어르신도 3%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서 고립되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냥 고립된 상황들이 많아져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더 경제적으로 그 빈곤한 것은 수입원이 그만큼 뭐 두 분이 계시는 것보다 더 적기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서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이 많습니다. 예. 되게 독거노인들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에 좀 걸려 있고요.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치매의 유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건강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예. 독거노인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 부분 일반 노인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 예. 이런 이유가 가장 소득을 낮게 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자체 참여 비율이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인 가구를 보통 조사해 보면 올해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통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우울감이나 이런 게 높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아무래도 우울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여도 줄어들고 자꾸 위축되어서 예. 그 연관된 것들이 빈곤으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빙글빙글 도는 순환 같은 그런 문제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거, 그리고 예. 역할이 상실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거의 어르신들의 순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그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한 35%대예요. 평균적으로 일반 가구의 빈곤율이 한 17%, 8%대라고 보면 노인 빈곤율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45%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려면 어쨌든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득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 소득이 경제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식이 주는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용돈 같은 게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상당 부분 또 이전 소득의 비율도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로부터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가족과 떨어졌다 보니까 소득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빈곤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성장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기초연금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제도가 변화해 왔긴 했는데 여전히 연금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을 좀 더 그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욕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연금뿐만이 아니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고립을 해제할 수 있는 접근들로 많이 가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뭔가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들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1차적으로는 빈곤 문제 해결에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해결이 가장 인상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독거노인들이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잠깐 좀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적인 지표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경로당이나 이 복지관 같은 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63% 정도 되는데 그런 곳 없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도 없다. 아마도 좀 외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비율이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전체의 16%는 이 가족과 전혀 만나지 않거나 만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다.
역시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의 4.7% 정도, 저게 한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인데 사회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런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 또 만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또 그런 건데 이걸 결국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독거노인 중에서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표현하는 위기노인이 한 7.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울감을 보이는 지수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고요. 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경우는 우울감을 표시하는 어르신들이 전국 통계 4.7%보다 훨씬 높은. 전주시의 경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우울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이상 우울감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어르신들은 움직이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갈 수 있는 분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일과를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매우 신중하고 그냥 별일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 그렇게 혼자 계셨을 때 가지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정신건강의 피폐라든가 이런 문제들 조금 더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번 더 여쭤보면 전주시 경우 특별하게 그렇게 더 많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매년 그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차이? 예. 복지부 중앙에서 조사하는 건 이제 대도시권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지표에 특히 우울감 지표가 본격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예. 올해 지표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만 뭐 딱히 예. 늘어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예. 전국적으로 예. 많이 늘어날 예.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따로 좀 격리가 돼 있다 할까요? 뭐 좀 은둔해 있다 할까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해소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환의 문제, 또 치매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고독감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단절감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 그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곳,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정신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독거노인이 현재 시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예. 찾아가서 방문형으로 예.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더니 좀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속해 있는 건데요. 74살 되신 할머니,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피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식들도 이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었겠죠. 어울림을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하나 더 보실까요? 예, 68살 된 역시 할머니입니다. 2번 결혼에 실패했고요. 많이 의지했던 오빠가 있던 모양인데 숨지셨고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까지 시도한 그런 경우였는데 역시 이 사회 참여를 좀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가할 만큼 삶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례 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네. 유도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를 지역 속에서 뭔가 끌어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렵다. 예. 어렵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단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예.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문제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든지 그래서 혼자 계시지 않도록 예. 자꾸 친구도 만들어주고 예. 뭔가 지역에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 것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작업들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중섭 박사께서는 조금 전에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분들을 예를 들면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부 시책으로 지금 독거노인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독거노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가족 부양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 국가가 또 지역사회와 함께 예. 지역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관리사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 배달을 해주는 사업들이 예. 있고요. 예. 또 경로당 같은 경우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함께 예. 생활할 수 있도록 예. 거점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아무래도 독거노인 문제를 개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특정 가정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예. 전체 풀려가는 숙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은지 늘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몸이 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 전수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올해 전주시만 해도 14,600세대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은둔하고 계시거나 우울감이 심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르신들을 발견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건복지관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어르신들을 안내해서 자꾸 나와서 뭔가 참여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참여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이게 예. 저희 한 어르신을 참여시키는데 거의 한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한 10번 이상은 방문해요. 예. 그래도 마음을 못 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예. 스스로 그래서 자꾸 네, 기피하시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시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최소한 말이라도 건네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뿐만이 아니라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과 연결된 지역의 이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예.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이 예. 일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줄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시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농촌과 도시의 비교가. 아무래도 도시는 복지의 인프라가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도시가 좀 낫습니까? 예,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예. 농촌 지역은 노인복지관이 주된 복지 시설들인데 읍내 이외에는 면 단위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면 단위 경로당 이외에는 복지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보다는 농촌 어르신이 더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농촌에서 그룹홈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거 좀 대책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보건복지부도 독거노인 관련돼서 대책을 고민할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전라북도 잘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히 여가만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 예.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숙사를 만드는 개념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르신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안정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함께 밥을 드시기 때문에 결식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점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 복지부도 지금 독거노인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만큼은 이 사업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몇 가지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서양열 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여러 가지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사실 가동되지 않은 경우예요. 이건 뭐 예산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복지부가 이 총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복지부가 총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수요는 있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애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독거인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정리된 걸 보여드렸었는데 저 외에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독거노인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된다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고 소득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가서 안정적 소득 기반을 창출해주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독거노인 중에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관되고 그렇지만 지역의 재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정 정도를 다 투여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히 독거노인 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 확충하고 더 많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니 경로당 같은 공동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영렬 관장께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더 촘촘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27명 이 정도 1인당 그 연락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좀 낮추면서 실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독거노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의 목과 관심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두고 이 잡음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희경 의원 그리고 김영기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JTBC에서 다뤘던 보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모 원장은 채용비리 혐의 때문에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처조카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지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등으로 될 사람 면접 점수를 약간 변경을 해야만 합칠 가능할 것 같다 보고를 했던 거고. 전북 연구원장 자리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지난해 11월부터 5달째 공석입니다. 두 차례 공모를 해서 차기 원장을 선임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본인의 요청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도 잡음이 생겨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북개발공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자치단체 출연기관장까지 포함시키는 후속 법안도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내용에서 전북 연구원장의 경우에 5달째 공석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 예, 저 내용에서 지금 언급된 게 탄소융합기술원장, 전북연구원장, 또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사례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저런 사례들까지 뿐만 아니라 또 그 외까지 해서 어떤 그 인사 잡음들이 있었는지 좀 김 대표께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도에서 나온 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을 통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이 거기에 적발이 되었고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 처조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인사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순위를 바꿔서 채용을 했고 또 채용 이후에도 그 부서에 배치하기보다는 자기 운전을 맡김으로써 어떤 쉽게 말하면 기관장의 어떤 도덕성 어떤 회의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원장을 뽑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사 그 과거의 어떤 절차 과정에서 뽑힌 인사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비토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또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신임 원장을 또 선출했는데 선출해놓고 보니까 과거 직장 근무지에서의 사표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셀프로 자기 어떤 수당을 인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부랴부랴 전라북도가 또 현장의 공무원들을 급파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취임식을 이렇게 강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어떤 직원의 어떤 2억 원 가량의 어떤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용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 출연기관의 어떤 짱들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농공 행상에 의해서 어떤 충성도 있는 측근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어떤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임명 당사자들이 실제 임기 기간 동안 편안히 대가 없이 임기를 마치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원래 출연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탈피해가지고 창조성, 어떤 변화,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공무원보다 보다 나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어떤 기관으로 설립들이 되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좀 사례를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의원께서도 혹시 이런 산하 공기업 사장 또는 출연기관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좀 짚을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요. 이번 그 전북 연구원장 임용 문제는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원장을 임용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 임용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원장 선임이 됐다 이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도 또 제정을 했고 그래서 정관도 또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다른 산하기관들도 같이 변경해 나가면 더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런 곳도 자율적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그렇게 개선됐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 이후에도 조금 논란과 수당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있어서 좀 개운치 않은 그 뒷맛을 남겼습니다. 실제 그 공모라든 이번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전라북도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절차 과정 속에서 그 쉽게 말하면 신임 원장 의무자의 과거 행적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 지금 각 기관장들이 이제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과거 30-40년 전에는 이 지역에 있었지만 30-40년 동안 외지에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낙하산식으로 오다 보니까 물론 공무는 뭐 본인 의지겠죠. 오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청문결차를 거치고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오면서 부랴부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런 기관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되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지방공기업 3곳이 있고요. 출연 출자기관이 53개입니다. 합쳐서 56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 전라북도, 가장 많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적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기관이 다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에코 융합섬유연구원, 또 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저런 곳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들도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름이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기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앉힐 수 있는 인사 자리가 저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한번 볼까요? 조금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순창군의 경우도 좀 봤는데 이 옥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순창장류, 한국절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산하기관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런 기관들이 아까 좀 여러 가지 그 짚어주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꾸 잡음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살짝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로 측근 인사, 보훈 인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 출연기관,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일상적인 어떤 감시 체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청이나 행정기관들은 언론이나 방송에 직접적으로 항상 보고 있게 되는데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은 뭐 위치도 외지에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인사 과정에 있어서 큰 어떤 사고가 없으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종사자들도 얼마든지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인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인사가 있듯이 지방정부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학연, 혈연, 지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데가 1차적으로 여기는 직업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자리가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정실인사, 보훈 인사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사가 돼도 어떤 의미는 긍정성도 있습니다. 예. 단체장이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공동으로 예. 어떻게 보면 정부를 구성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측근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의회라든지 아니면 여타 그 공무원의 감사기관에서 단체장과 훨씬 어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예. 또 의회도 생활하다 보면 의원들이 비판 견제기능을 해야 하는데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자기 사업을 해내려면 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이런 출연 기관장들이 실제적으로는 지위에 비해서 더 권한이 세고 또 실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농고 형성 과정 속에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인사규칙은 맞추어서 자격 요건은 맞췄지만 실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기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한 의원께서는 두 의회에서 활동하고 네네. 계시니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산하기관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각은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장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선임해 주신 이사장에게 누를 끼치고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예. 그런 분도 계시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문제가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5개 예, 그렇습니다. 임명 권한을 가진 예. 곳이 있는데 예.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은 5개가 있고요. 예. 또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사와 또 부지사가 할 수 있는 곳이 또 7개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12개가 되는데 나머지 3개의 기관은 예. 외부에서 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기관으로 예. 15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인사 논란의 소지가 오는 것은 전문성이나 또 이런 그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선임이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예.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을 예, 예. 얼마 되지 않은 제 의정 생활에서 좀 느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가 사실은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자체 예. 어떤 인사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그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도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지사의 어떤 의향, 뭐 부지사로 돼 있다 하더라도 부지사도 또 도지사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 어떤 지사 임명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선거 시기가 끝나고 나면 치열한 내부 경쟁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자리 확보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그러면 청문회 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아마 그 전라북도 의회에서 모 의원이 청문회 제도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송하진 지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네네. 맞습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 제가 안 바로는 그 송지용 예. 의원님께서 예. 이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예. 지난번에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인사검증 TF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예. 도에서는 이 인사 TF 구성에 여러 다양한 층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온 얘기들이 질의할 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시금 논의가 돼서 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가 또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 구정이 있었는데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예, 2014년도였을 겁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인사검증 조례라고 해서 공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라북도가 이 법원에 제소를 했고요. 2017년 지난해죠. 대법원이 그 조례는 무효다. 이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라는 그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도 잠깐 보실까요? 예. 58조에 보면 개정 전의 그 법률에는 이 단체장이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의 사장의 경우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바뀌는 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가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시될지 여부는 좀 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만약에 한다면 그 효용성은 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전국의 지자체 의회에서 이미 조금 전에는 이제 2014년, 17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이전에도 또 한번 2000년 초에 시도했다가 대법원에서 또 2004년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되풀이해서 무효 판결의 그 내용을 취지를 읽어보면 상위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위법이 없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각각의 의회에서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어떤 조례들을 통과시켰는데 행자부와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 의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뒤인 작년 2017년에 또다시 그 조례가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지방자치 활동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실질적인 어떤 인사청문제도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판단 속에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의한 내용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아니면 표류하다가 폐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경기도나 여타 지역의 사례처럼 조례로서는 실제적으로 아직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렵지만 협약을 통해서는 내부의 그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는 가능하고 그런 모범 사례를 이미 경기도가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실제 인사청문제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여타 지자체도 경기도 모범 사례를 따라서 뭐 11군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곧 이제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고 단체장이 새로 뽑힌다면 분명히 실시할 수 협약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도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난번에 이제 지방의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네. 예. 지금 현재 한 11군데의 시도에서 협약이라도 해서라도 좀 이런 방법을 해서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의회 인사청문을 통해서라도 좀 인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않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할 수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좀 도입을 해서 임명 전 인사청문이라도 하면서 좀 더 깨끗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렇게 그 도덕적인 인물 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 이런 분들을 이제 앉히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야 된다.
결국은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기관이 견실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사생활 침해 쪽으로 또 흘러가지 그렇겠죠, 않도록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를 하고 인권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더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해 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가는 그런 인사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주면 믿음이 가는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그 기관장, 단체장이 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단체장의 인사를 좀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네, 이미 국회에서도 실제 국회의 어떤 채택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채택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명권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고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각각의 의회들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 검증 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도덕성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산하기관장의 인사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으면 한희경 의원께 잠깐 좀 얘기를 말머리 삼아서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의원이 된 지가 3개월이 채 안 됩니다. 예. 의회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산적돼 있는 작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졌고요. 작은 곳에서부터 모순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추려서 제대로 쌓아 나갈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제대로 추리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때 전북이 제대로 잘 사는 전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뤘던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문제나 제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문화재단 문제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